동족 상잔의 6.25 전쟁이 터지던 날,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귀청을 찢을 듯한 요란한 소리에 그만 잠을 깼다. 가두에 설치한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군가 소리였다. 벽시계는 8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주섬주섬 옷을 걸치고 마당에 나섰다. 하늘엔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렸고 잔뜩 찌푸린 날씨는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기세였고 확성기에선 여전히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가자 인민군대 용감한 전사들아, 태백산맥에 눈 내린다. 총을 들어라. 출전이다. 전의를 북돋우는 노래가 짜증스럽게 되풀이되고 있었다. 갑자기 노래가 멎었다. 긴급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군 총사령부의 보도. 금일 04시를 기해 남조선 괴뢰군은 38선 전역에 걸쳐 우리 인민군에 기습 공격을 가함으로써 북침을 도발하였다. 기습에 밀려 2km 정도 후퇴한 우리 군은 전열을 가다듬어 반격에 나서 적을 38선 이남으로 격퇴하고 계속 남으로 진격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노래 사이사이에 반복하여 방송하고 있었다. 그럴싸한 말로 남침을 북침으로 둔갑시키는 보도였다. 이 보도를 듣는 순간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 온 결의가 그토록 바라는 통일은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하는 강대국들의 회의가 별 소득이 없이 끝나자 북한의 많은 사람들은 전쟁만이 통일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 고향 함경북도 종성에 소련군이 처음 들어온 것은 일본이 항복한 지 한참 지난 8월 24일로 기억된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이 항복한 날인데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당시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신문도 없고 라디오도 없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지 못하니 국내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도 깜깜이었다. 그러니 광복의 감격도 해방의 환희도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8월 16일인가 17일이 되자 모든 관공서의 일본인 관리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일본인 경찰, 한국인 경찰 할 것 없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뒤따라 그들 가족, 특히 여자와 어린이들은 몸만 빠져 남으로 떠나고 말았다. 그리하여 관공서의 업무가 중단되니 행정과 치안의 공백 상태가 벌어졌지만 별 문제는 생기지 않았고 치안상의 문제도 없었다. 행정의 공백은 지역마다 자치위원회가 결성되고 치안대가 조직된 9월 중순에야 해소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세가 알려졌다.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갈라졌다는 것과 북에는 소련군, 남에는 미국이 주둔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방 후 일주일쯤 지나니 레닌 모자를 쓴 낯선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나 설치고 다니더니 현수막이며 벽보들이 나부기 시작했다. 세계 근로 대중의 위대한 영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 세계 약소민족의 해방자 영웅적인 소련 붉은 군대 만세.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보급받는 지상낙원 건설. 함경도 지방에서는 을사년의 러일 전쟁 때부터 러시아 사람을 마우제라 불러왔다. 코가 큰 사람을 마우제코, 눈이 오목한 사람을 마우제눈, 마우제 도둑질, 을사년 마우제 이런 말들이 생겨났다. 혹자에게 어원을 물었더니 말이나 소같이 미혹하다는 뜻의 마우자가 와전된 말이라는데 확실치는 않다. 오빠 빨리 일어나. 마우제가 오고 있대. 빨리 큰 길에 나가봐. 큰 길에 나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구경 나와 서성거리고 있었다. 이윽고 마을 어귀에 소련 병사 10여 명이 나타났다. 수색대원으로 보이는 그들은 따발총을 받쳐들고는 주변을 경계하며 올라오고 있었다. 일본군 패잔병의 기습을 경계하는 듯했다. 그런데 일본 군부대들은 8월 초순경 이미 마을을 지나 남쪽으로 이동하고 난 후였으니 패잔병들은 있을 리 없었다. 사방을 살피며 다가오던 병사 한 명이 내게로 걸어오고 있었다. 섬뜩한 생각에 피할까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붉은 군대라는데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는가 하고 허세를 부리며 버텨보았다. 점점 다가와 내 앞에 와서 선 이 병사는 시계를 찬 내 왼팔을 잡았다. 이놈이 몇 시인지 알려고 그러는 줄 알고는 시계를 그의 눈앞에 들이댔다.
그는 시계를 찬 내 팔을 비틀어 시계줄을 풀고 자기 손목에 찼다. 그의 팔목에는 이미 3개의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고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아버지께서 사주신 재산 목록 제1호인 스위스제 손목시계를 영웅적인 붉은 군대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기분이 더럽고 정말 씁쓸하였다. 이것은 서곡에 불과하였다. 병사를 태운 군용 트럭이 지나가면 주민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다. 길가에 큰 기와집만 있으며 멈췄다. 타고 있던 병사들이 내려서는 떼지어 그 집으로 들어갔다. 낮이라 남자들은 일터로 가고 여자들만 있는 집에 소련 병사들이 몰려오니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뒷문으로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집은 텅텅 빈다. 빈집에 들어간 병사들은 마음대로 뒤져서 훔쳐가니 이런 노략질을 마오제 도둑질이라고 불렀다. 1950년에 들어서자 전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다. 북한 전역에서 대대적인 인민군 모병이 진행되었다. 당시 북한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지원병 제도를 택하고 있었다. 4월이 되자 병력과 무기를 실은 열차가 남으로 달리고 있었다. 함흥에도 인민군 1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6월에 접어들자 1개 소대 병력만이 남아 텅 빈 병영을 지키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북한에서는 삼척동자도 무슨 큰 변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아무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 당하였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전쟁이 터진 6월 25일 김일성이 라디오 연설을 하였는데 다음 날 대학에서는 김일성 장군 연설 지지 걸기 대회가 열렸다. 연단에 오른 토론자는 입에 거품을 물고 열변을 토하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선에서는 우리 용사들이 피 흘리며 싸우고 있다. 이런 국난의 시기에 안일하게 교실에 앉아 학업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군 입대를 지원할 것을 제의한다. 회의가 끝나자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영문도 모르고 강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정치보위부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 2명이 들어왔다. 용지를 나누어 주고는 작성을 마치면 제출하고 귀가하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한 사람은 앞 출입문을 또 한 사람은 뒷문에 가서 지키고 섰다. 용지를 받아보니 입대 지원서였다. 선뜻 작성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였다. 고민하다가 결국 모두들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고야 말았다. 북한은 소련 학제를 본떠 가을 학기제를 택하고 있었다. 9월 1일에 학년이 시작되어 6월 30일에 학년이 끝나고 7, 8월은 여름방학이다. 졸업식은 학년 말인 6월 30일에 거행하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해에는 아무 설명 없이 졸업식을 6월 20일로 앞당겨 거행하였다. 졸업식 다음 날 근무지를 배정한다고 졸업생들을 소집하여 도군사동원부로 끌고 가 군의관 총위로 임관하여 부대에 배치하였다. 졸업식을 앞당긴 것도 6.25 전쟁 준비 때문이었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인민군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턱없이 부족한 군의관 충당 문제였다. 그래서 생각해낸 임시 방편이 의과대학 재학생을 군의관으로 임관하도록 한 것이었다. 전쟁이 나고 의대생들은 군의관으로 임관되어 부대에 배치되었다. 이렇게 하여 인민군에 끌려가게 되었다. 4학년 수료생은 군의관 대위로, 3학년 수료생은 군의관 중위로, 1학년 수료생은 20일간의 훈련을 거쳐 보병 소위로 임관하여 전선에 투입하였다. 그런데 2학년을 수료한 우리의 처리가 문제였다. 군의관이 크게 부족하지만 임상 경험이 없으니 군의관으로 임관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2년씩이나 의학을 공부한 학생을 보병 장교로 임관하기도 그렇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실습 경험을 쌓게 하자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시내 국공립병원에 10명씩 분산 배치되어 9월 30일까지 임상 실습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9월 30일까지 군대에 끌려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운이 좋았다. 7월에 들어서면서 전쟁이 점점 치열해져 감을 느낄 수 있었다. 후송되어 오는 인민군 부상병들이 들고 있었다. 어디론가 끌려가는 미군 포로들도 목격되었다. 하늘에선 미 공군기의 공습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B-29 폭격기는 고공에서 철교나 군 시설물을 폭격하고 무스탕 전투기와 그라망 전투기는 저공으로 비행하면서 기차역과 달리는 기차, 자동차에 기총 소사를 퍼부으며 혼을 쏙 빼놓고 있었다.
그날 친구를 만나러 거리에 나갔다가 공습 경보가 울리자 방공호를 향하여 필사적으로 뛰었는데 느낌이 이상하였다. 전단지가 바람에 날리며 떨어지고 있었다. 골목에 숨어서 전단지가 떨어지기를 숨죽이고 기다렸다. 한 장 주워 펼쳐보고는 눈을 의심하였다. 그토록 바라던 일이 드디어 일어났으니 가슴이 벌렁거리며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전단지였다. 전단지에는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었고 미군이 지도의 한 가운데를 가위로 자르는 그림이었다. 전단지 상단에는 9월 15일 유엔군 인천 상륙작전 성공이라고 쓰여 있었다.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였으니 전세는 반전될 것이고 전 후방을 차단당한 인민군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아니겠는가. 전쟁은 곧 끝날 것이고 통일도 멀지 않았다는 벅찬 감격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10월 24일 유엔군과 국군이 이원에 들어왔다.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군 입대를 피해 산속에 우물 파고 숨어 지내던 젊은이들도 거리로 몰려 나왔다. 몇 달씩 햇빛을 보지 못하여 창백해진 얼굴의 젊은이들이 해방되었다고 자유를 찾았다고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부른다. 흥분의 도가니였다.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앞날에 대한 부푼 기대로 한껏 흥분한 마을 사람들은 격앙된 감정을 주체 못하고 구름 위를 걷는 듯 들뜬 기분에 젖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흥분이 점차 가라앉았다. 사람들도 일상으로 돌아갔다. 자치위원회가 조직되고 치안대가 편성되었다. 대한청년단도 창단되었다. 공산 정권의 빌부터 완장차고 거들먹거리던 부역자를 단죄한다고 날을 세운다.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며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작 단죄되어야 할 극성스럽게 날뛰던 열성 분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없었다. 나야 괜찮겠지 하고 남아있던 자들이 잡혀와 조사를 받으니 이게 옳은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힘없는 백성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며 편히 살아가겠다고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인 그들에게 사상의 굴레를 씌워 단죄하는 것이 옳은가? 과연 그들에게 사상이나 이념 같은 것이 있었을까? 국군이 들어오면 빨갱이를, 인민군이 들어오면 반동 분자를 처단한다고 법석을 떨며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였다. 이보다 더한 비극이 또 있을까? 11월에 들어서도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은 계속되고 있었다. 신문도 없고 방송도 듣지 못하니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러던 중 12월 6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중공군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국군과 유엔군이 밤새도록 남으로 철수하였다는 것이다. 자치위원회도 치안대도 남으로 떠났고 미처 피난 못한 주민들이 우왕좌왕 허둥대고 있었다. 우리도 피난 가야 한다. 또다시 공산 치하에 남아있을 수는 없다.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기차도 자동차도 없다. 걸어서 가기에는 너무 멀고 위험하다.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배뿐이니 차호로 가서 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차호까지는 30리. 서둘러 차비를 갖추고 길을 나섰다. 길에 나서니 차호로 가는 피난민이 줄을 잇고 있었다. 차호에 사는 친구 범은이의 숙부께서 배를 소유하고 있어 그 배로 가기로 하였다. 배라고 해봐야 고기잡이 범선으로 40여 명 탈 수 있는 작은 배였다. 배가 마련되었으니 이제 배를 몰고 갈 선장과 선원 2사람이 필요한데 가겠다는 사람이 없다. 설득해봤자 요지부동이었다. 자기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처지니 가족 때문에 절대 갈 수 없단다. 더군다나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지상낙원을 건설한다고 떠버리고 있으니 이들이 과연 피난 갈 필요성을 느꼈겠는가. 그들에게 지금의 유엔군 퇴각은 작전상의 후퇴이니 메가더 장군은 틀림없이 반격하여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피난 갔다가 곧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니 넉넉 잡고 3달이면 고향에 돌아올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 설득하였다. 그러면서 배로 갈 사람 한 사람당 쌀 한 가마니씩 40여 가마를 모아주기로 하고야 겨우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 피난 갈 만반의 준비가 갖춰졌다. 모두의 얼굴에 비로소 화색이 돌았다. 차오항에는 150여 척의 작은 어선들이 남한으로 떠날 준비를 갖추고 정박하고 있었다. 12월 8일 18시에 일제히 떠나기로 결정했다. 치안대 경비선이 항구내를 계속 순찰하고 있었다.
유엔군이 북한에 진주하자 쫓겨 도망갔던 공산 분자들의 기습이 염려됐기 때문이다. 멀리서 들려오는 총성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다. 12월 8일 저녁 무렵 모두가 배에 올라 선원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되자 배들은 한 척, 두 척 항구를 빠져나가는데 우리는 선원이 오지 않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다가 못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모두는 말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선원 둘이 나타났다.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선장이 오지 않으니 떠날 수가 없었다. 항구에 정박해 있던 그 많은 배들은 다 빠져나가고 우리 배만 덩그러니 홀로 남아있지 않은가. 멀리서 들리던 총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다들 공포에 질려 얼굴이 창백하다.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곳 사정에 밝은 청년 셋이 부엌칼을 몸에 품고는 선장을 찾아 나섰다. 선장은 마침 집에 있었다. 죽어도 못 간다는 그를 칼로 위협하고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끌고 왔다. 어렵게 고비를 넘기고 드디어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때였다. 부둣가 광장에서 만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쫓겨 도망갔던 공산 분자들이 돌아왔다. 만세 소리에 모두는 즐겁했다. 큰일이 아닌가. 우리 배는 아직도 항구를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큰일이다. 그들에게 들키는 날엔 모든 게 끝이 아닌가. 모두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다. 그런데 요행일까? 그들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무사히 항구를 벗어나 동해바다에 나와 돛을 올리니 이제 살았구나 하고 모두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바다 날씨가 심상치 않다. 뱃머리에 부딪히는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배가 파도에 출렁일 때마다 속이 뒤집혀 구역질을 하며 토했다. 밤새도록 파도에 시달려 토하다 보니 다들 파김치가 되어 축 늘어졌다. 날씨가 이러니 과연 부산까지 예정대로 일주일 안에 갈 수 있을까들 걱정이었다. 날씨가 이래서는 20일도 더 걸릴 것이라고 한다. 일주일분 식량만 준비하였으니 그걸로 20일을 버텨야 하니 배고픔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월남하려고 차호에 모여든 피난민들 중에는 배편을 마련하지 못하여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야 한다고 식량을 최소한으로 줄여 일주일분만 배에 실었다. 그러니 양식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다. 출항 첫째 날에는 풍랑에 시달리며 밤새도록 토했다. 구토를 계속하다 보니 나중에는 쓴 열물까지 토했다. 둘째 날에도 멀미는 여전하여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하루 종일 굶었었다. 셋째 날이 되자 멀미가 다소 가라앉았다. 그제야 비로소 배가 고파왔다. 배불리 먹어야 하는데 양식이 딸린다고 배식량을 줄이니 배가 고파 참을 수가 없다. 사람이 겪는 고통 중 배고픔보다 더한 고통이 없음을 절실히 느꼈다. 차오항을 떠난 지 10여일 만에 식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속초에 들렀다. 흙을 밟으니 살 것 같았다. 장형, 범은이, 나 이렇게 셋은 시내를 구경한다고 거리로 나왔다. 국군 상사가 소대를 인솔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그 상사가 우리 앞으로 다가와 서더니 장형더러 다짜고짜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는 것이다. 장형이 새 부츠를 신고 있었기 때문이다. 못 벗겠다고 버티는 장형을 윽박지르면서 벗으라면 벗을 것이지 피난민 주제에 하고 눈을 부라린다. 북한에서 온 것이 죄라도 되는 듯 주눅이 들었다. 빨갱이로 몰리진 않을까 겁에 질려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장형이 엉겹결에 구두를 벗었고 그 상사는 다 떨어진 농구화를 벗어놓고는 그 구두를 신고 가버렸다. 배는 삼척군 앞바다를 지나고 있었다. 모처럼 화사한 날씨였다. 따사로운 햇살이 잔잔한 바다 위를 비추니 봄날같이 포근했다. 불현듯 고향 생각에 가슴이 저려온다. 자식의 생사조차 알지 못해 눈물과 한숨으로 노심초사하실 부모님 생각에 목이 맨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배가 돌기 시작한다.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기만 한다. 잽싸게 선원이 돛을 내렸다. 그래도 배는 계속 돌고 있다. 선장의 말에 의하면 배의 밑바닥에 배의 평형을 잡아주는 딸이라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고정하는 나사가 풀려 배의 균형을 잡아주지 못해 배가 돌고 있다는 것이다.
바람이 세거나 파도가 높아지면 배는 바로 뒤집힌다니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 청할 어선 한 척 없는 고립무원의 절망의 처지다. 모두는 사색이 되어 사시나무 떨듯 떨고만 있다. 체념한 듯 초점을 잃은 눈빛이 공허하다. 아무리 국리를 거듭하여 보아도 살아날 길은 보이지 않았다. 자유를 동경하여 떠나온 피난길에서 꼼짝없이 수장될 처지에 놓였으니 두려움과 허탈한 마음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는가. 겁에 질려 굳은 표정으로 체념한 듯 얼빠진 듯 넋두리를 늘어놓는 사람,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며 대성통곡하는 사람,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등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선원이 옷을 훌훌 벗더니 12월의 차디찬 바다에 뛰어들었다. 풀린 나사를 펜치로 조이겠다고 배 밑으로 잠수해 들어갔다. 이윽고 배가 멈췄다. 선원이 물 위로 솟구쳐 올라 배에 탔다. 그가 그렇게 고맙고 위대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우리 모두는 새 생명을 얻어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다. 조심조심 노를 저어 정라진 항에 들어가 배를 수리하고서야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다. 차오항을 떠난 지 20일 가까이 지났다. 좁은 배에서의 새우잠, 심한 배멀미, 부실한 식사에 모두는 몸도 마음도 지쳤다.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이제 38선을 넘었으니 여기는 대한민국. 차라리 배에서 내려 부산으로 걸어가는 것이 낫겠다고 버문이와 나는 뜻을 모았다. 배에서 내려 한 40리쯤 걸었을까. 당도한 곳이 경북 영일군 지액면이었다. 해는 서산에 기울고 집집마다의 굴뚝에선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룻밤 묵을 집을 찾아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문전 걸식을 해야 하다니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다. 산기슭에 큰 기와집이 시야에 들어왔다. 사랑채가 달린 규모가 큰 농가였다. 그 집에 가서 사정하기로 하였다. 대문 앞에 서서 주인을 찾았다. 후덕한 모습에 50 중반의 부인이 나왔다. 북한에서 오는 피난민인데 하룻밤만 묵어갈 수 없을까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간다. 부인은 말없이 우리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우리의 몰골이 측은하게 보였을까? 온정의 빛이 눈에 어린다. 사실 우리의 꼴이 말이 아니었다. 입은 채로 배에서 20일을 뒹굴었으니 옷은 형편없이 더러워졌고 목욕은 고사하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였으니 머리는 부스스하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그런 모습으로 매서운 바닷바람에 떨고 서 있는 모습에 아마도 모성애가 동했을 것이다. 우리 보고 들어오란다. 그리하여 우리는 문간방에 들어갔다. 빈 방에 들어간 둘은 말없이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말할 기분도 말할 기운도 없었다. 한 30쯤 된 젊은이가 들어왔다. 큰아들이었다. 문간방에 피난민이라는 젊은이를 들였는데 혹시 피난민을 가장한 간첩이나 공비는 아닌지 신원을 확인하려 보려고 들어온 모양이었다. 인사를 나누고 나자 따져묻기 시작한다. 어디서 오는가? 함흥에서 옵니다. 북한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학생이었습니다. 무슨 학교를 다녔는가? 함흥의과대학에 다녔습니다. 그는 더 이상은 묻지 않고 나가버렸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우리가 의대생이라는 말에 옳지 잘 걸렸다. 너희가 의대생인지 아닌지는 내 아우가 의대생이니 금방 밝혀질 것이다. 만약 거짓으로 밝혀지면 학생을 가장한 공비나 간첩이 틀림없을 것이니 바로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다고 하였단다. 둘째 아들이 확인하러 들어왔다.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에 재학하는 정심적 씨로 1951년 2월에 졸업이 예정되어 있었다. 우리는 북한과 남한의 실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그는 소련 과학 아카데미 회원인 오파린 박사의 코아세르베이션 이론에 관심이 많았다. 그날 밤은 그 집에서 오랜만에 편한 잠을 잘 수가 있었다. 길은 다시 계속되었다. 몸은 천근만근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 고달픈 떠돌이 신세, 언제나 끝낼 수 있을까? 백년설이 불렀던가 나군의 서름의 가사가 생각난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네. 이게 바로 우리의 처지가 아닌가. 부산에 간다지만 부산에 간들 뾰족한 수가 있을 것도 아니겠고, 가야 하는데 갈 곳도 오라는 데도 없는 유랑의 신세.
처량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암울한 현실 앞에 내 모습이 너무도 무력하게 느껴졌다. 한 70리 걸었을까 점촌에 이르렀다. 날이 저물어 간다. 잘 집을 찾아야 하는데 겁부터 났다. 초가집이 50여 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어촌, 큰 기와집이라곤 보이지 않는다. 과연 저 가운데 우리를 재워줄 집이 있을까? 50여 채 되는 집을 빠짐없이 돌며 사정하여 보았다. 그러나 예상대로 방이 없어 재워줄 수 없단다. 북한의 가옥은 겹집으로 되어 있어 작은 집도 방이 4개는 있다. 남한의 농가 구조도 북한 집과 외관상 비슷하여 방이 4개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방이 없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겨우 받아주는 집을 찾았다. 집에 들어가 보고서야 방이 없다는 말이 빈말이 아님을 알았다. 안방과 웃방, 방 2개뿐이니 손님을 재울 수 없는 구조였다. 저녁을 먹고 마당에 나간 주인이 장작 4개비를 새끼줄에 묶어 들고는 앞장선다. 간 곳은 마을 회관이었다. 부엌 아궁이에 장작 4개비를 지피고 여기서 자란다. 방에 들어갔더니 방바닥이 얼음장 같다. 겨울 내 사람이 기거하지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방바닥을 만져보니 온기라고는 없다. 피곤하여 졸리니 눈을 붙여야 하는데 추워서 몸이 덜덜 떨려 잠들 수가 없다. 추위에 떨며 날밤을 새자니 죽을 맛이었다. 빨리 날이 밝기나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점촌을 뒤로 하고 길을 나서기는 하였는데 잠자리 구할 걱정이 태산 같다. 하는 수 없다. 이제부터는 파출소에 찾아가 염치 불구하고 잘 곳을 주선하여 달라고 떼써보기로 하였다. 그날 저녁 무렵에 포항 양포읍에 이르렀다. 마침 길가에 파출소가 있어 들어갔다. 형사가 홀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사정을 말하였더니 친절하게 대해준다. 자기도 고향이 평양이라며 동정적이다. 어디에 갈 것인가 묻기에 부산에 갈 것이라 하였다. 부산엔 친척이라도 있는가 하는 물음에 없다고 하였더니 그러면 왜 하필이면 먼 부산에 가려 하는가 하고 묻는다. 북한에서 의대를 다녔으니 부산의 병원에서 조수로라도 일하다가 유엔군이 북진하면 따라가서 고향에 갈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부산까지 갈 것 없이 여기서 고개 하나만 넘으면 경주인데 경주에는 제15, 16, 18 육군 병원이 주둔하고 있어 일자리 구하기가 쉬울 테니 경주에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고 충고하여 준다. 우리는 결국 그의 충고에 따르기로 하였다. 부산으로 가려던 발길을 경주로 돌린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갈림길임을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전쟁이 터지자 서울대학교는 부산으로 피난하여 개교했다. 전쟁 중이라는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이 많아 편입하게 길이 있었다. 함흥의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분들도 일사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개업하거나 군 병원에서 도와주고 있었다. 그분들이 보증해주면 의대 학생임을 인정받아 청강생으로 한 학기 수강한 후 정규 학생으로 등록하여 서울대 의대를 졸업할 수 있었다. 그렇게 졸업한 동기생이 20여 명은 된다. 우리는 경주로 발길을 돌리는 바람에 인생길이 달라졌다. 양포를 떠나 험한 고개를 넘어 해질 무렵에 덕촌이라는 작은 농촌 마을에 도착하였다. 농가에서 하룻밤 신세지고 다음날 경주에 도착하니 1951년 1월 1일 설날이었다. 경주 경찰서로 찾아갔다. 공휴일이라 당직 경찰관이 찾아오는 피난민들에게 피난민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었다. 별다른 조사나 신문 없이 불러주는 대로 기입하고는 경찰서장의 직인을 찍어 교부해주고 있었다. 너무나 쉽게 발급하여 주니 이래도 되나 의아스러웠다. 근처 피난민 연락소에 들러 등록을 하였더니 구호품으로 안남미 쌀 2대씩 담요 1장씩을 준다. 그때 경주에는 북한에 진주하였다가 철수한 미군 군단 본부가 주둔하고 있었다. 얼마 후 그 친구의 주선으로 미군 부대에 일자리를 얻었다. 나는 미 10군단 제4통신대 통역으로, 친구는 미 10군단 CIC 통역으로 일하게 돼 정말 다행이었다. 1월 말에 부대가 충주로 이동하였다. 충주에 한 달가량 머물다가 2월 말에 제천으로 옮겨갔다. 제천에 5개월가량 주둔하다가 홍천을 거쳐 1951년 10월 말경에 강원도 인제군 관대리로 이동하였다. 피난민들은 신이 났다. 이런 속도로 북진하면 고향 갈 날도 멀지 않았다고 흥분하였다. 기대에 부푼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쳤다. 그러나 전황은 그렇지가 않았다.
관대리에 둘러앉은 부대는 요지부동이다. 시간이 흐르자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더니 마침내 판문점에서 휴전 회담이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피난민의 시름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었다. 기어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피난민들의 간절한 소망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었다. 1953년 7월에 휴전이 되니 넉넉 잡고 석 달이면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떠나온 피난길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불귀의 길이 되고 말 것 같으니 실향민의 심정이 오죽하였을까. 1954년 2월 홍천농업고등학교 영어교사로 발령받아 교단에 서게 됐고 교직이 나의 천직이 되었다. 교육 여건도 열악하기는 매 한 가지였다. 교실이 부족해 미군용 천막에서 수업을 하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고역이었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아이들이 수도가에서 줄인 배를 물로 채워야 했으니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숙명치고는 너무도 가혹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아침 학급 조회 시간에 교실에 들어갔다. 한 학생이 벌건 얼굴로 앉아있다. 수상하여 불러냈더니 술 냄새가 난다. 술 먹고 버젓이 학교에 오다니 발칙한 놈이라는 생각에 화가 났다. 술 먹었어? 라고 하니 술 안 마셨습니다 라고 답한다. 술 냄새가 나는데도 안 마셨어? 오리발을 내민다고 화가 나서 언성을 높였다. 술 냄새요? 정말 안 마셨습니다. 술 냄새가 난다면 아마 술지개미 때문인가 봅니다. 밥이 없어 어머니께서 이웃에서 얻어온 술지개미를 먹었더니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말문이 막혔다. 석 달마다 돌아오는 분기말이 되면 수업료 때문에 학생들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을 해야 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 수업료 미납자가 많아 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납입을 독촉하라고 선생님들을 닥달한다. 미납한 학생들을 집에 돌려보내란다. 돌려보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 방침이니 따를 수밖에. 교실에서 열심히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집에 돌려보낸다는 것은 교사에겐 내키지 않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다. 그래도 배움에 대한 학생들의 학부열은 뜨거워 식을 줄을 몰랐다. 그들의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결의의 희망이며 험하고 고된 삶을 견뎌내게 하는 버팀목이었다. 교사의 처우도 말이 아니었다. 1954년 2월에 첫 봉급을 받았다. 4,300원. 정말 쥐꼬리만한 보수였다. 당시 쌀 한 말에 4,000원이었다. 그래도 보수가 적다고 처우가 나쁘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다. 어려운 고비를 넘겨 이렇게 살아남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가르쳤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노력뿐임을 알기에 모두는 허리띠를 졸라맸다. 고향을 떠난 지 65년, 그 긴 세월 동안 어느 한순간인들 부모 형제를 잊은 적이 있었던가. 피난 초기엔 할머니 생전에 돌아가야 하는데 하고 조바심 내며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느긋하게 기다리자고 마음을 달래었다. 아무렴 부모님 생전에야 돌아갈 수 있겠지 하고. 그러나 그 바람마저도 허물어졌다. 마지막 남은 소망은 살아서 고향 땅 밟아 부모님 산소에 술 한잔 올리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살아온 한평생인데 이제 그것마저도 버려야 할 것 같다. 내 나이 90이 되어가니 버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 하였으니 이제 나도 모든 바람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할 것 같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버린 피난민 1세들, 잊을 수 없는 혈육의 그리움을 간직한 채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이 애절한 현실을 공감하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맺힌 사연들이 풍화되어 잊혀져가는 현실에 피난민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다. 뼈에 사무치는 혈육의 그리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힘겹게 붙잡고 매달려 내려놓지 못하는 피난민들의 원통하고 허망한 그 마음 어찌알꼬.